네, 심층 인터뷰 벌써 왁자지껄하죠. 네. 오늘은 심층 인터뷰 특별히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실 시장이 좋았잖아요. 사실 상반기 시장이 국내도 그랬고 네. 해외도 그랬고 너무 좋았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상반기에 대해서 걱정의 의견 등이 더 많았는데 상저였죠. 이거를 분명히 뒤집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하반기에 계속 잘 될 건가 네. 아니면 뭔가 또 변화가 있는지 그쵸. 사실 뭐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인터뷰는 특별히 이 두 분과 함께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센터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아주 토론인데 네. 제가 봤을 땐 두 분이 딱 들어오시는 느낌이 굉장히 서로 이렇게 먼저 해주십시오. 이거 들으려고 왔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약간 이럴 것 같아서. 저야말로. 예. 두 분도 서로 이제 반박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예, 네.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싸움을 붙이려고 아니 했어요. 싸움이 아니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싸움이 건전한 토론을 근데 위해서. 저희가 밖에 있을 때도 네. 이 매크로나 이제 그 경제 얘기는 별로 재미도 없고 네. 할 얘기도 없는데 네. 이렇게. 그 어려운 재미없는 이야기를 저희가 네. 재밌게 토론으로 오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우리 센터장님이 지금 네. 칼을 좀 이렇게 가요. 그게 이렇게 성격상 잘 될지는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요. 네. 거기서 지금 옆에 지금 선글라스가 있길래 저걸 끼고 와볼까? 정프로님 빙의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네. 최대한 정프로님의 의견, 그 어떤 성향을 스탠스, 좀 예. 빙의해서 좀 그렇게 좀 날선 질문을 조금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첫 질문 가볼까요?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하반기가 이제 딱 시작되는데 네. 그렇죠. 좀 며칠 되지 않았지만은 또 7월에 첫 거래일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선 7월의 시작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그 의견부터 먼저 두 분의 7월의 시작. 네. 저는 이제 굳이 이 하반기를 또 나눠서 얘기하자면 뭐 어차피 뭐 틀리는 거니까 막 질릴 수 있잖아요. 상고하죠 정도로 네. 봐요. 상고하죠. 하반기에서도 예, 예, 상고하죠. 작년에는 상고하고라고 막 이게 말장난 아닌 말장난 했었는데 네, 네네네. 3분기 정도는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여전히 상반기 분위기가 이어진다. 예. 네. 그리고 7월 첫째 주에 보여주는 임팩트는 결국은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진 않을 수 있겠다. 네네. 이런 기대를 좀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음. 그러니까 7월 첫 번째 날에 나왔었던 데이터가 뭐 여러 데이터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출 데이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수출 데이터 중에서도 그 무역 수지 데이터가 플러스를 보여줬다는 게 물론 그 전에 이 마이너스 폭이 계속 줄어들긴 했었어요. 근데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기업들의 이제 이익률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을 수 있겠다. 이익률이 뭐 센터님도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애널리스트 우리가 이제 자기 비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통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매출액에 대한 이 그 틀림과 서플라이즈 쇼크는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네. 특히 마진에 대한 추정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에 대한 그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의 추정치가 지금 많이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무역 수지가 마진이 개선된 거를 반영을 할 텐데 그렇다면 어닝스 수지는 딱 펼쳤을 때 매출액보다 괜찮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나와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7월 달에는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7월의 첫째 날의 상승을 무역 수지가 개선된 걸로 인해서 그거를 먼저 엿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상반기 지난해 그 연간 전망을 할 때도 이베스트에서는 상고하고라는 타이틀을 또 상고하고. 해서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말씀 주신 부분이 결국은 이 기세가 3분기까지는 계속된다. 네. 이렇게 조금 그렇죠. 의견을 네. 주셨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고금리에 대한 영향 등을 계속 강조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경기에 대한 방향이나 미국의 금융 불안 이슈 등은 어느 정도 적중은 했는데 우선 자산 시장은 이런 악재에도 잘 버텨왔고 오히려 상승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수출이 이제 서서히 개선되는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사님에 대한 판단도 조금씩 바뀌어가실지 그게 조금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돌이켜 보면 연초에 지금 전망하기를 올해를 전망하기를 조금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 이제 경기가 좀 심하게 꺾일 거다. 네. 그게 이제 뭐 성장률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를 찍히고 3분기부터 네네네.
그래서 마이너스 한 1%에서 0% 사이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찍힐 정도로 사실 경착륙, 약간 경착륙스러운 이제 소프트 리세션이 시즌지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시작될 거다라고 봤는데 틀렸죠. 일단 경기가 조금 부드럽게 지금 착륙하고 있고 네. 아직까지는 무착륙인지 연착륙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착륙일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좀 기업 실적도 경기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어닝이 조금 부러질 거다. 그래서 좀 주식 시장은 선행하니까 주가는 선행하니까 상반기에는 조금 고전하겠다. 그래서 상저하고로 봤었죠. 약간 뭐 누가 표현을 했는데 뇌가 작은 곰이다. 그러니까 좀 바보라는 얘기죠. 곰은 이제 베어 주식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네네. 보는. 이코노미스트들은 보통 리스크를 많이 보기 때문에 항상 베어 쪽에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네네네. 약간 편향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반성하면서 이제 6월을 보냈고 네. 7월을 맞이했는데요. 네네네. 6월 지난주인가 6월 말에 CNBC에서 미국에서 이제 그 펀드 매니저와 이제 스트래티스트 전략가들을 수백 명을 이제 설문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이 강세장이냐 약세장 속에서 이제 그 데스켓 바운스냐를 이제 설문을 했는데 61%인가가 이제 강세장이 이미 진입했다. 그다음에 한 30%가 이제 뭐 이제 약간 뭐 약세장이 지속되는데 상반기에 이제 좀 너무 느닷없이 반등한 거다. 곧 약세장이 또 올 거다. 이제 그러니까 강세장이 이미 진입했다라고 이제 얘기한 응답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기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그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은 거의 80%를 응답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네네. 앞뒤가 안 맞거나 조금 경기 침체가 뭐 2024년 하반기에 내년 하반기에 오거나 뭐 그러지 않으면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설문을 보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랑 똑같구나라고 이제 좀 그걸 비웃기보다는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한 건데요. 했는데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매크로하고 시장 또 매크로하고 거시경제라는 그 변수랑 기업 이익 이게 안 맞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둘 중에 하나는 조금 올라오거나 내려가거나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내려가면서 좀 매크로의 이제 연착륙이라도 착륙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조정을 보이면서 상반기에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조금 스무딩 시키는, 좀 키 맞추는 이제 그런 게 나오든지 아니면 뭐 미국의 누구 전략가가 얘기했듯이 너희들이 잘못 봤어. 기업 이익을 봐라. 기업 이익이 지금 장난이 아니야. 하반기에 너희들이 본 게 아주 잘못됐어. 기업 이익은 훨씬 더 스트롱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제 경기랑 경기가 잘못될 수도 있고요. 경기는 연착륙인데 경기보다는 S&P 500 기업이라든지 내지는 S&P 500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이익이 계속 서프라이즈를 하반기에 갱신해 가든지. 그러니까 경기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착륙하거나 거의 플랫하게 침체가 안 오든지 아니면 경기는 그렇게 가도 기업 이익은 훨씬 더 그것보다 매크로보다 훨씬 더 강하든지 이렇게 되는 쪽이면 이제 상고하거나 내지는 상반기에 올라갔어도 하반기에 그렇게 큰 조정이 없이 넘어가면서 다시 또 재상승의 도약에 어쨌든 뭐 타임을 잡겠죠. 이렇게 강세장의 연속. 그러니까 CNBC에서 60%가 강세장이 이미 진입했다라는 게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아예 이제 틀린 얘기가 되려면 경기도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 이제 지금 낙관적으로 본 거고 기업 이익도 지금 2분기만 해도 뭐 YY 한 마이너스 5 내지 한 7% 감이익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3Q보다는 2Q보다는 3Q가 더 밑으로 또 내려가고 기업이익이 그러면서 상반기에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계속 정당화 못 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 기간 조정뿐만 아니라 주가의 폭의 조정까지도 일어나면서 또 거기다 플러스 알파 만약에 안 좋은 쪽으로만 보면 AI가 결국엔 끌고 갔잖아요. 네네네. 미국의 누구 전략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 본 거는 6가지 뿐이라고. 근데 6가지가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엔비디아. 예. 근데 저는 7가지를 잘못 봤더라고요. 테슬라까지. 테슬라.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잘못 본 거는 버텀업이지. 그리고 이 AI라는 폭풍이 몰고 온 상반기에 놀라운 네. 나스닥 35%가 올라가는 그 폭발성이지 우리가 본 매크로는 제대로 봤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한 거죠. 근데 하반기에 이제 AI가 계속 힘을 또 줄 뿐만 아니라 계속 드림, 꿈을 계속 공급해주면 네. 이게 계속 되지만 만약에 AI 뭐 생각해 보니까 뭐 당장 돈도 못 벌고 경쟁도 치열하겠구만 이러면서 이제 시큰둥해지면 AI에 대한 꿈이 이제 약간 식으면서 네. 그 밸류에이션이 또 정당화되지 않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도 좀 안 좋고 또 전체적인 기업 이익도 매크로와 좀 매칭되면서 안 좋으면 좀 기간 조정뿐만 아니라 주가의 폭의 조정까지도 같이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질 정도의 매크로의 위험은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많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토론을 하시겠지만 금리가 많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의 상단도 조금 제약돼 있지 않나.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는 약간 뭐 박스권, 상반기에도 박스권이라고 얘기했다가 박스권 상단을 주가가 뚫어버렸지만 네네네. 하반기에도 저는 좀 박스권으로 보고 싶습니다. 사실 두 분의 의견을 딱 취합해 보면은 네네. 강세론자의 변심을 우리가 봐야 될지 아니면 약세론자의 변심을 봐야 될지가 하반기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상반기를 잘 맞춰온 분이 네. 이거는 좀 다 된 것 같은데라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네. 아니면 약세에 다소 좀 아까 편향된 부분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의견이 완전히 뒤바뀌었었을 때 이거는 진짜 어떤 한쪽으로의 기울이짐 쏠림이 진짜 네. 과해진 건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하반기는 어떻게 된다는 건지 이거 가장 중요한 오리무중이네. 거는 뭐 상반기에 계속 강세를 주장하셨던 네. 신센터장님 의견을 드려봐야 되는데 반기 전망 주제가 무시 속의 상승, 기대 속의 상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앞지를 무시한다.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이 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오르다 말 거야. 이거 뭐 리세션 오는데 뭐 데드캣 바운스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무시를 했었죠. 시장이 무시다. 네, 그리고 이익도 안 나오는데 네네. 무슨 뭐 밸류에이션만 높아지지. 뭐 PER 13배, 14배 얘기하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봤거든요. 네. 그리고 뭐 반도체 바운스 치고 더블라는 그러니까- 산업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승이었다라는 네. 거죠. 상반기는 거기다가 뭐 반도체 재고 증가율 장난 아니거든. 이거 언제 소화될 건데 이러면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뭐 5만 전자 깨지고 뭐 4만 전자 가고 막 이런 얘기 나왔었고 하이닉스는 적자 나는데 이거 망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무시 속에 상승을 한 게 상반기였고 하반기는 실제로 아까 무역 수지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이 나오긴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재미있는 거는 이 무시 속에 상승할 때가 주가는 상당히 폭발력이 있게 높아가고 그게 높아지고, 상반기였고. 예, 예. 소위 말하는 밸류장, 음. EPS는 돌진 않지만 바닥에 대한 기대로 올라가는 장이 상승장이고 상반기 장이고 하반기는 이익이 나오는 걸 확인하면서 가기 때문에 되려 밸류에이션 논란이 생기고 되려 주가의 탄력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새 좀 유행하는 저 야구를 좋아하는데 네네. 그 부산 팬은 아니지만 기세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기세는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세. 예, 말씀드렸. 기세가. 예, 그래서 상반기의 기세가 2분기 실적에서 성적표를 깠더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잖아. 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의 밸류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에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고. 거기다가 달러화가 지난 3분기 때 워낙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플랫하게만 가도 이 유동성 증가율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중국이 무슨 수를 써든지 간에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야. 보면 소위 지금 가만히 놔두면 망하거든요. 일본화되고 있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든 정부 지출을 통해서든 이 성장률을 메이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의 4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의 힘과 실적의 힘으로 합쳐지면서 3분기는 이 상반기의 계단식 상승의 힘을 더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750에서 2,800을 잡아드리는 것도 물론 지수가 거기까지만 갈 수 있을지 더 갈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그 정도의 여력은 남아 있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은 센터장님은 상반기에 가장 강렬했던 2차 전지, 그렇죠. 뭐 조선 네. 그리고 반도체 등에 대한 상승이 충분히 하반기에도 합리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뭐 기계, 조선, 엔터 뭐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네네. 근데 이게 조금 뭐 너무 뒤에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했었지만 이게 더 이어지려면 사실은 아까 이제 김한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된 거지 정상화에서 이제 그로스 나오는 거 단계로는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데 네네네. 내년을 바라볼 때는 그 섹터들 중에 정말 성장이 나오는지는 이 금리 수준에서 얼마나 나오겠냐라는 고민이 3분기 이후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줘야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 전까지는 그런 실적이 계속 나오고 중국의 어떤 유동성 풀림으로 인해서 3분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3분기까지 그런 이게 말씀하셨던 주도주들이 옥신각신하면서 올라가긴 할 텐데 결국 주가라는 거는 가치에 대비해서 올라가게 되면 또 눈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2,800 가게 되면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목에 차고 넘어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또 다른 성장을 봐야 되는데 그때 가면 저는 금리 때문에 쉽진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상승 탄력은 떨어지는 구간이다라는 얘기는 들어요. 다만 연준이 올해 말해서 내년은 금리를 저는 내려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그 안에서 저는 AI라고 생각이 드는데 걔네들이 엄청난 파워를 갖고 2024년, 2025년까지 끌고 갈 수는 있다. 근데 올해만 놓고 보면 상분기가 좀 강하고 4분기가 좀 약한. 그래서 아까 상고하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상반기에 뭐 반도체도 엄청나게 주가 상승률이 있었고요. 그렇게 적자가 심화되던 조선 업종마저도 뭐 2분기부터는 힘을 내면서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뭐 2차 전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이 어떤 선행적으로 뭔가 반영됐다라 봐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시장에 어떤 투자자들의 탐욕이 과한 모습으로 비춰진 부분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네, 그러니까 매크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투자 전략을 하반기를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센터장님 의견에 거의 비슷한 의견이고요. 네. 그래서 좀 금리가 주가의 상단을 막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금리가 잘 안 내려오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금 센터장님과는 조금 다른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연준이 연말이나 네, 내년 초에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피벗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저는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언제 정도? 원래는 수준이 내년 유지된다. 3월로 봤었는데 기존 의견은 그게 조금 더 늦어져서 지금 연말이라고 한 거는 그러한 연준이 3월이나 내년 초 중반 이후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시장의 시그널을 그쵸. 시장의 그러면 가격은 그때부터 네. 반영하니까. 반영이니까. 그러면 저 부분부터 한번 먼저 여쭤볼까요? 비쌀 수도 지금 있겠네요. 그러네요.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네. 인상 여지를 지금 남겨둔 상태잖아요. 네. 박사님은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두 번의 여지를 남겨두는데 두 번. 네, 네네. 지금 여지를 남겨둔. 네, 저는 뭐 7월 달 한 번 정도 인상하고 끝일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할수 있다. 5.50%. 뭐 7월 9월이 아니라 7월. 네네. 7월 센터장님은 지금 뭐 지금 분위기로는 뭐 인상을 해도 다 시장이 반영이 돼 있어서 별로 의식하지는 않을 필요는 없다. 네, 뭐 인상 네네. 여부는 상관없고 그 지금에 반영돼 있는 이상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뭐죠? PC라고 네. 지지난주에 나왔던 게 3.8 정도 찍었기 때문에 음. 그 정도게 되면
하반기에는 계속적인 2%까지의 계속된 긴축을 하겠습니다라고는 하지만 5.5%까지 올리고 나면 본인들이 얘기한 중립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런 게 재미없는 거예요. 중립금리를 왜 얘기하냐. 그렇지만 연준의 스탠스는 중요하니까 중립금리를 0.5%로 1분기에 잡아놨거든요. 근데 물가 4% 잡아도 4.5%야. 네. 그럼 기준금리 5.5%거든요. 그럼 금리를 굳이 여기서 더 강하게 치고 올릴 이유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김영일 센터장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매크로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지금 S&P 500 PER이 거의 한 20배 맞아요. 닿았기 때문에 어닝이 조금만 삐끗해도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조금 숨가쁜 면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MMF 금리가 지금 5%대 중반인데 3개월 미국 트레저리 빌이 5.7%고 그러니까 기관이나 개인들의 자금이 얼만큼 더 20배의 S&P 500 PER에서 코스피 12배가 넘는 PER에서 주식시장 쪽으로 얼마나 넘어오겠느냐라는 게 이제 약간 주식시장의 자금의 성격이 수급이 풍요 속에 약간 빈곤. 그래서 상당히 좀 제한돼 있다라는 거고 그런 얘기는 결국 제가 보는 경기 사이클이 맞다면 조금 늘어지는 사이클, L자형 사이클. 그다음에 나이키형이라도 좀 바닥이 긴 사이클. 2025년 정도가 돼야 경기가 본격적으로 이륙하는 사이클. 그러니까 한 앞으로 1년 남짓한 기간은 경기가 조금 그냥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경착륙이 아닐 뿐이지 회복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 달러도 굉장히 뭐 아주 강세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냥 보합권 달러 인덱스 한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원달러도 1200원, 1250원 밑으로 아주 시원스럽게 잠깐 찍다가 다시 또 1300원 온다든지 이런 박스권 이런 식으로 되면 경기 순환주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내구재라든지 이런 쪽에 경기 베타가 높은 섹터들이 순환을 해줘야만 하반기에 조금 더 강한 강세장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데 상반기에 많이 올라온 좀 비싼 성장주만 가지고 하반기에 그게 더 끌고 간다. 여기에는 조금 저는 퀘스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하반기에는 성장주라도 조금 PR이 낮은 성장주 상대적으로. 네. 그다음에 매크로랑은 약간 살짝 비껴져 있는 뭐 테마성이라든지 뭐 방산 같은 경우도 네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갑자기 휴전이 되지 않는 한 뭐 괜찮을 것 같고 뭐 신재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쨌든 뭐 약간 너무 과도하게 상반기에 오르지 않은 그러한 뭐 종목들 그리고 뭐 워렌 버핏이 뭐 일본의 상사주를 많이 샀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어쨌든 노하우가 있는 우리나라 종합상사라든지 혹은 뭐 무슨 뭐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의 테마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이유는 정면적으로 경기 순환주를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매크로가 약한 거를 이제 시장은 마켓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상반기에 올라온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성장주를 가지고 하반기에도 그거를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니까 조금 힘이 딸리는 거죠. 금리도 너무 높고. 네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상반기에 조금 많이 올라간 약간 과열스러운 성장주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많이 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디스트레스 종목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형주이면서 많이 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에서 오히려 좀 먹거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박사님 하반기를 의견에는 확실히 이제 합리적인 수준의 상승률과 또 그래도 또 가치 성향이 좀 강한 주식 등이 오히려 하반기에 매력적일 거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상반기에 달렸었던 주식이 계속될 거냐가 가장 궁금한 부분일 거는 같아요. 맞죠.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오늘도 뭐 에코프로가 90만 원대까지 이제 왔으니까 네. 또 이들의 매크로 논리는 여전히 탄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음. 사실 거기에다가 뭐 엔터주라든지 그렇죠. 또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LG전자를 비롯한 뭐 디스플레이라던가 IT 가전 등 주식 등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올랐고 그 기세가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그렇죠. 그 부점에 대해서는 신센터장님 한번 의견을 주실 그러니까 좋을 것 저는 이제 같은데. 말씀드렸던 기세라는 부분들이 이익이 이제 조금씩 개선된다 그랬을 때 이제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 높여갈 수 있는 산업들이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전장이라든지 2차 전지, 뭐 엔터, 의료기기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사상 최고치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고 뭐 그거는 좀 성적표로 봐야겠지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이 하방에 베팅하고 있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항복, 그러니까 상방에서의 항복이 아니라 하방에 베팅했던 그 수급의 항복이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여전히 상승이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에 보는 부분은 좀 비슷한데 이 그 주가가 이제 약간 그 이러면 그렇지만 2021년 6월 달에 보여줬었던 상당한 과열. 이를테면 카카오뱅크가 PBR 10배 가고 몰려서 사고 너도 샀니 나도 산다 나도 수익 얻었다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런 어떤 센티멘트 그리고 그 수급을 받칠 수 있을 만한 논리적인 개연성이 드러나느냐 드러나고 있다. 그게 이제 기대 속의 상승이라는 거고 다만 이 기대가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진짜 비싸졌을 때 실제 이제 3분기 4분기 넘어갔을 때는 그래서 제가 금리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상반기는 연준이 5%까지 올리면 리세션 온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안 왔어. 네. 그러니까 리세션에 베팅했던 것들이 정상화되면서 우리나라의 0.9배의 PBR이 1배가 된 거예요. 그렇죠. 1배가 2,650 정도거든요. 네네네네. 직전 분기로. 근데 지금부터의 그런 거는 뭐냐면 이제 1배 이상으로 가려니까 이제 성장주를 더 사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경기가 좋아지는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성장주 이거는 AI 2차 전지는 점유율 계속 늘어나지. 엔터 봤어? 이거는 이제 현지 소싱도 하잖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의료기기 고령화잖아. 전장 이거는 뭐 LG가 이제는 완전 바뀌었는데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형성을 가등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힘이 있고 실제 실적에서도 7월 8월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리고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 점에서 하나 네, 좀 그 질문을 얘기를 던져보고 드리는 싶은 부분이 지금은 금리가 높잖아요. 네. 21년도는 금리가 제로였으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처럼 정책금리도 높고 전체적인 금리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도 돈이 넘쳐난다? 네. 이걸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증시 주변 자금은 왕성하죠. 지금 MMF 이게 자금만 뭐 봐도 증시 네. 투자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예탁금도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M2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팬데믹 이전에 15조 달러 정도에서 지금 21조 달러 정도로 한 6조 달러가 증가했는데 네네네. GDP 대비 총통화 비율도 놀랍게 상승했고요. 근데 지금 21조 달러에서 고작 한 1조 달러 줄었거든요. 그리고 돈들이 이제 경기가 연초만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도 모르지만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다 MMF로 갔죠. 특히 3월 중순 이후에 미국 지역은행 사태가 있은 다음에는 더욱더 이제 좀 단기 유동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속된 말로 이제 좀 짱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워낙 15조 달러에서 21조 달러라는 그 폭발적인 유동성 스톡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경기도 좀 잘 안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고 다른 요인도 있지만 그리고 물가도 잘 안 잡히게 만드는 요인이 있고 시청자분들이 물가가 왜 안 잡히냐 지금 다 잡히고 있는데 얘기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물가는 근원 물가고요. 근원 물가가 지금 CPI 근원 물가는 1월에 5.6%였는데 지금 뭐 5.1%잖아요. 6월 달에 지금 추정치가 지금 지난달에 5.3이었고 근원 PC는 4.7에서 지금 북박입니다. 지금
4.6 정도가 지금 최근 수치고요. 6월 달에 떨어진다고 해도 4.4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2% 목표치에는 훨씬 지금 비교해서는 높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근원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파월 의장이 굉장히 좋아하는 뭐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예, 슈퍼 근원 물가라는 게 네네네. 지금 전월 대비로는 조금 떨어졌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여전히 4.5%예요. 4% 중반이거든요. 주거비를 제외했는데도.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물가가 녹록치 않은 거고 연준 위원들이 18명이 바보라서 그 중에 16분이 한 번 이상은 올려야 되고 12분은 2번 이상 올려야 된다 그러고 6번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한 분 계셨고 뭐 그분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지금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끝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 아까도 뭐 약간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생각은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장은 굉장히 자신감으로 극복하고 있는데 그 자신감의 원천이 사실은 상반기를 놓고 보면 매크로적인 요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매크로적인 요인은 헤드라인 물가는 빠진 건 오케이. 그건 매크로적인 요인. 그다음에 경기가 연착륙이고 조금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는 마일드하게 진행되는 것도 오케이. 그것도 플러스지만 사실은 보다 더 큰 거는 버텀업에 있었거든요. 상반기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간 게 그거는 사실 S&P 500 종목 중에 490개 종목이 거의 플랫했는데 10개 종목 특히 70주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간 거잖아요. 오랜만에 듣네요. 이게 무슨 매크로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AI가 쏘아 올린 그냥 상황이고요. 지금 하반기를 이제 맞이하는 초입에서 저희가 조금 더 전략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이게 상반기에 좀 반란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주가가 올라간 요인을 바텀업 요인, 그러니까 AI라는 바텀업 요인과 매크로 요인 이거를 두 개 반란해서 하반기에 AI 요인이 만약에 사라졌을 때 탑다운 요인, 경기나 기업 실적이나 이런 탑다운 요인으로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주가를 조금 지원할 수 있는지 이거를 조금 반란해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상반기에도 말씀해 주셨던 그 치공주 그 기업들 S&P 500 네. 기준으로 보면 사실 그 기업 빼면 사실 상승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말씀해 주신 것도 그들 기업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주도주가 네. 나타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만약에 또 경기까지 뭔가 위태롭다면 상반기에 올랐던 시장이 하반기에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그럴 수 흔들릴 있는 수도 거죠. 있다. 네.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을 봤을 땐 여전히 뭐 경기 침체가 확 오는 건 아니지만 마일드하게라도 올 수 있다. 금리는 여전히 높다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편히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근데 이제 저도 그런 부분은 고민이 되고 네. 미국에서도 보고서를 보면 마켓 브레스라 그래서 시장이 좀 이렇게 이퀄 웨이 동일 가중 지수가 있고 네. 시총 가중 지수가 네. 있는데 동일 가중 지수는 하나도 못 오르고 시총 가중 지수 그러니까 뭐 70주 우리가 한 12년 13년 전에 70주 종목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안 좋았긴 했죠. 하여튼 이게 벌어지게 되면 결국엔 부러진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나이스한 경우에는 그 시총 가중 지수가 이제 치고 나가다가 경기가 바닥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 이 동일 가중 지수가 같이 붙어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좀 반복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기가 이제 저점이라는 거는 지나고 보면 경기 저점인 거는 그때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얘기하지만 경기 저점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게 안전한 거, 대형주, 그리고 현금 흐름이 있는 거 이런 거 사게 돼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현금 흐름이 괜찮은 빅테크 기업들 이런 거를 사게 되는 사이클이었는데 그게 이제 경기 저점마다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저점이 발생하게 되면 조금씩은 살 게 많아져요.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거는 조금씩은 이제 이익을 보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일 가중 지수 그동안 못 오른 것 중에서도 이제 조금씩은 올라서게 되면 시총 가중 지수를 동일 가중 지수가 이제 약간
더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드냐면 그러면 경기는 정말 회복하는 것이냐. 경기가 정말 회복을 해서 나머지 이 70주 말고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미국이 되고 있냐라고 보면 최근에 그래도 조금 시그널이 나오더라고요. 잘 아시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거 보면 신규 주문하고 재고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나온 ISM 제조업은 오히려 더 후퇴하긴 했는데 그 안을 보면 신규 주문은 더 늘어났고 재고는 더 빠졌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나중에 생산을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앞으로 7, 8, 9월 동안은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각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각도에 대한 고민이 어느 순간에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70주 위주로만 갔었던 미국 시장이 소형주들도 최근 좀 움직이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네. 뭐 러셀 2000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주는 조금 이제 뭐 못 사겠으니까 산업재를 산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오히려 확산 가능성도 고려하시나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내수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DSR이라 그래서 이 가처분, 그러니까 자기 소득에서 나가고 있는 부채 비용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리세션, 경기 침체가 안 왔다고 저는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14%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내수주 사면 안 돼요. 철저히 수출주. 이게 순환이 되면서 가야 시장이 계속 강한 상승을 할 텐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미국은 내수도 되고 성장도 수출도 되는 그런 사이클이지 않겠냐. 그래서 그 내수가 된다라는 거, 미국의 내수주가 된다라는 거는 또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중소형주가 될 수 있는 미국은. 근데 좋은 거는 미국의 중소형주가 될 때 한국의 수출 대형주는 또 괜찮았어요. 그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적이 제일 중요하죠. 처음에 사실 빅테크 주들이 미국에서 막 올랐을 때 이거 AI 얘기 나오기 전이었어요. 이들 기업을 사는 건 경기도 좀 걱정되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실적이 탄탄한 그들 기업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수급에 유입되는 거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몇 주 사이에 갑자기 AI 하면서 그런 이슈가 막 불거졌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박사님 말씀대로 AI가 쏙 빠졌을 때에 그들 기업의 뭔가 이 밸류나 이 실적이나 이런 걸 평가했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가 가늠하기가 좀 지금 상황에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좀 박사님한테 반론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날카로운 질문 나갑니다. AI를 빼야 될까요? 아니요, 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시장은 뭐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기로 6개월을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실체 없이 주가가 그리고 서로 그렇게 갈 수는 없다라고요. 서로 버블이라고 해도 네네. 버블도 시장입니다. 네네. 시장은 존중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다만 다만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약간 AI를 뺐을 때 혹여라도 저는 매크로를 보는 사람이니까 좀 AI 때문에 상반기에 조금 흐트러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매크로를 보는데 상반기에 주가 상승이 여러 가지 그 노이즈를 이제 일으킨 거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서 하반기에 AI가 계속 그 재충전이 안 되고 그게 계속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지면서 지금 S&P 500 IT PR이 27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30배, 34배, 5배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없더라도 그게 그대로 플랫하게 가더라도 다른 게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말 동일 가중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거기에 경기 순환주들이 이제 동참하고 뭐 러셀 2000이 동참하고 이제 이런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족이 되려면 어떤 거시 조건이 충족돼야 될까라는 걸 이제 고민해 봤을 때 한계가 있겠구나. 금리는 계속 연준이 피벗이 한참 늦어질 거고 한 1년 정도 후에나 이제 내년 중반 이맘때쯤이나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거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는 굉장히 바닥 기간이 긴 확실한 경착륙은 아니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좋고 나머지 나라들은 굉장히 안 좋은 중국을 포함해서 특히 신흥국들이 좀 안 좋은 그러한 전체적으로 제조업단에서의 교육이 굉장히 슬림해지는 기간이 이번 경기 침체기의 특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서비스업 중심이고 리오프닝 중심이고 선진국 중심이고
정말 기축통화국 중심의 서비스업 경기이기 때문에 재화를 수출하고 제조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 독일, 일본 정도의 코어 경제는 굉장히 그렇게 화랑이 아니다.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한 경기가 전개될 거다라고 저는 매크로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하반기에 더 정말 창의적이고 정말 놀라운 그런 성장 테마가 또 나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AI 쪽에서도 새로운 또 주자, 엔비디아가 조금 이제 빠지지는 않고 횡보하면서 또 다른 뭐 AI 선두 주자가 또 나선다든지 그리고 그런 그룹이 맞춰지면서 뭐 AI의 새로운 개념이 또 어떤 파생 상품을 만들면서 새로운 강자가 또 이렇게 성장주 그룹을 이끈다든지 이런 게 없으면 좀 이렇게 강세장이 계속되기는 녹록치 않겠는데? 라는 이제 매크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박사님 없을 것 같으세요? 네,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단이 좀 제한됐. 그렇다고 주가가 뭐 엄청나게 떨어지는 건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강세장이 바로 그냥 올라가서 당장 뭐 코스피가 3,000 가까이 이제 트라이를 한다든지 물론 기술적으로 뭐 조금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그 가던 탄성으로 그러니까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상고하자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던 탄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4분기에도 연말까지도 내년 상반기까지도 그걸 이어져 가지고 완전히 강세장이 더 큰 강세장으로 그냥 그 계속 고고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 베이스에는 전체적으로 좀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그 환경이 변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네. 신센터장님은 하반기를만 봤었을 때는 4분기가 조금 주춤할 수 있다는 주춤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잖아요. 얘기를 드리는 가장 거죠. 우려스럽게 보고 계신 건 어떤 거예요? 4분기. 일단 첫 번째는 3분기 때 오르게 되면 좀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지는 거. 무슨 밸류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데 이제 성장률이 미국이 지금 연준에서 내년에 대한 실질 성장률 1.1% 정도 잡아요. 네. 실질 성장률을. 네. 근데 물가를 한 3% 중반이나 4% 주게 되면 뭐 4%에서 5%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명목 성장률이 명목 기준금리보다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연준은 금리를 내렸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기대를 올해 연말에서 내년에 하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 기대는 곧 뭐냐면 이익의 성장률이 생각보다 좀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익은 성장은 하는데 이 이익의 성장률이 과거와는 다르게 좀 떨어진다는 느낌은 3분기 이후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상반기에 침체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반기 침체가 없었다라는 걸로 정상화되면서 2,650원 왔지만 이 하반기는 또 침체가 안 왔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면 침체가 왔어요. 뭐 하나의 은행이 부러지고 미국에서 3월 정도에 뭐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뱅크나 퍼스트 리퍼블릭이 나왔을 때 숏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금리를 내려주고 빠르면 2분기 3분기부터 금리를 내려주면 이제 시장 간다 이런 콜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런 이슈가 발생하니까 금리를 거의 뭐 90도 각도로 내려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출을 받으면 성장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중에 똑똑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성장의 탄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침체 이후에 올라가는 그 대출의 힘은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2023년 후반부터 2024년까지 가겠다라고 했었던 분들이 상저하고 했는데 이게 침체가 안 오다 보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못 내려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기준금리에서 성장을 하기 위한 대출의 양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분기 그 리세션 베팅이 실패하면서 올라오고 어느 정도 어닝이 올라오는 그걸로 3분기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침체가 안 왔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장 이상으로 이 금리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성장은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인식이 저는 빠르면 9월 10월부터는 도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상고하저라는 얘기를 드린 거죠. 그러면 그 4분기 빠질 때는 내년을 생각해서는 사야죠. 사야 근데 된다라고 보통 생각하시는 이익의 거네요. 하향 조정이 발생할 때 10에서 15% 빠지기 때문에 지수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2,800을 잡으면 2,600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 난리 났다는 얘기 나올 수 있죠. 근데 물론 점쟁이처럼 맞춘다는 게 아니라 이익의 하향 조정되다가 돌아서면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을 안 볼 수는 없는 게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이 워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근데 이익이 약간 플랫해지거나 조금 하향 조정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는 작게는 8, 좀 뎁스가 깊으면 15% 빠졌기 때문에 빠지면 사야 되는 건 맞지만 굉장히 세게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리세션에 대한 건 아니다. 바로 회복 탄력성을 갖고 2024년과 2025년을 가져갈 수 있는 좀 깊은 조정일 수는 있다. 라는 얘기죠.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24년 그러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히려 침체가 조금 늦게 온다라고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네,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좀 낮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저도 연초에는 올해 성장률을 살짝 마이너스 찍을 거다. 그러니까 네. 하반기에 조금 침체가 심할 거다라고 봤는데 좀 틀렸고요. 지금 컨센서스는 뭐 그냥 나쁘지 않잖아요. 센터님 말씀하셨듯이 1%대 초반, 1%지만 그래도 초반.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1.2%의 미국 올해 성장률은 장기 성장률, 뭐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죠. 한 1.8%보다 훨씬 낮은. 그러니까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연착륙이다라고 네, 연착륙. 이제 네. 봐야 되는 것 같고 네. 말씀 주셨던 내년도 경제는 컨센서스가 뭐 지금은 1.2%, 3%보다는 훨씬 낮은 0%대예요. 0.1%라든지 아마 0.8%라든지 이 정도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월드뱅크나 뭐 그 전에 나온 IMF나 전망을 보면서 이코노미스트들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번 경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다. 바닥이. 하지만 경착륙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안 잡히고 물가도 잡히고 근원 물가도 잡히고 경기는 내년도에 회복되면 내년도 다시 물가 폭등하죠. 그러면 연준은 다시 금리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4%가 안 되는 근원 PCE 물가를 에서 그걸 베이스로 경기가 다시 올라간다. 다시 금리 올립니다. 5.5에서 6% 올라갈 거예요. 네네네. 그거는 오히려 주식시장에 굉장히 조금 충격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거는 최근에 막 애플이 3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르기 시작하고 엔비디아도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쯤 돼서 그 근거들이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주식시장이 불타오르는 거는 당연한 사실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박사님 의견에서는 그 상황이 되면 연준은 다시 또 시장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네, 연준은 뭐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물가가 잡히기도 전에 다시 경기 사이클이 업턴한다. 네네. 돌아서서 다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올해 1.12에서 내년도에는 2%가 넘는다. 네네. 그게 지금 뭐 매크로를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견해인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연준은 한 4%의 근원 PCE 물가에서 다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100bp 올리면 기준금리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원 물가도 잡고 경기는 바로 뭐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확장 국면에 간다라는 얘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거는 정말 축복이긴 한데 그거는 뭐 정말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시나리오죠. 또 내년이 대선이 있다 보니까 네, 또 그것도 변수죠. 연준에서는 함부로 그 자산 시장의 그 뜨거워짐을 그러니까 90년대 중반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박사님. 뭐냐면 네. 금리를 좀 올리다가 금리 좀 낮췄다가 다시 좀 올리다가 낮췄다가 올렸다가 그때 했는데 좀 우왕좌왕했죠. 네, 그랬는데 IT 버블까지 가긴 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게- 90년대 중반이 그랬거든요. 네. 네. 지금 보면 사실 앞서서 실적 이야기 해주시면서 하반기 4분기 때는 저를 말씀하셨는데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반도체 네. 지금 업황 바닥이고 하반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 반도체가 커버하더라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 낮춰야 되나요? 반도체가 이제 돌 수 있다, 돌고 있다라는 거는 최근에 조금 나오곤 있잖아요. 재고 출하 같은 경우 네. 보면 재고도 아직은 뭐 마이너스 폭이 아니가 재고란다. 출하도 마이너스 폭이 크고 재고는 플러스 폭이 큰데 그 비율로 보면 약간은 바닥은 돌아서긴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내년에 넘어가서 후내년까지 올해 말에서 내년까지 갔을 때 또 수급 밸런스를 봐야 돼요. 예, 수급 밸런스를 봐야 되는데 수급 밸런스를 보면 내년 상반기가 되면 약간 또 공급이 좀 많아지는 걸 저희들은 추정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과다한 재고를 줄여가는 과정보다는 낫겠지만 약간은 이제 수요 밸런스가 맞지 않는 구간이 연말 연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도 이제 금리를 내려주면서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는 어쩌면 기대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준다라는 거는 5.5%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5%면 100bp를 낮춰줬을 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대출 비용을 100을 내다가 한 80만 있으면 20 정도는 또 뭔가 실질적으로 소비를 하든지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저는 그랬을 때 대선 얘기하셔서 그런 얘기 드는 거예요. 대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항상 나오는 어젠다들이 미리부터 생각한 아주 중장기적인 국가의 계획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근자에 있는 이 내용들을 많이 말해요. 그러겠죠. 뭐 그때는 뭐 우리가 녹색 성장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후 변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얘기를 해줘야 표를 얻었거든요. 내년 중반에 갔을 때 경기 금리를 내려줬을 때 대출을 어디에 많이 해줘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을 거고 연말에 내가 어디에 더 포커싱을 해야 사람들이 더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중국 때리기는 이제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어쩌면 계속 되는 거고 임팩트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AI를 융성시켜서 일자리를 더 만들고 모든 산업에 AI가 들어가는 세상이 만든다는 그런 어젠다를 세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랬을 때 100bp로 내렸을 때의 대출이 나가는 거는 일반 A라는 기업이 뭐 유통에 진출하려고 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했을 때는 은행에서 커트할 텐데 저 엔비디아에 납품하려고 이런 대출 받으러 왔으면 당연히 대출 나가죠. 그 힘으로 저는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그게 대선의 어떤 계절성, 대선의 효과까지 맞물려서 연준하고 약간 시너지가 있지 않겠냐라는 게 2024년에 대한 그림이긴 합니다. 네. 사실 전 잘 모르겠는 게 작년에 막 이제 금리 인상하기 시작했을 때도 그때 작년 하반기에 시장이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채찍근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내년이 더 어렵대.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내년 주식시장이 더 힘들대 했는데 상반기에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나 싶을 정도로 사실 대부분이 상정하고를 이야기했어가지고 이번 하반기에도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매크로 환경을 보면은 여전히 부진의 그림자가 이렇게 옆에 드리고 있고 또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업종이나 섹터별 움직임 보면 여전히 그들은 우리가 기대할 만한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까지 이제 쭉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는가. 박사님께서는 일단은 어떤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길게 보는 투자자들은 뭐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길게 왜냐하면 연초에 제가 생각했던 경기 경착륙도 연착륙으로 지금 박해고. 거의 확정된 것 같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금리를 올리면 성장주가 정말 괴롭을 것 같다라고 네. 봤는데 우량 성장주 현금도 많이 갖고 있고 데이터 센터도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AI라는 어쨌든 성장 동력을 등에 업은 그러한 그 성장주 4차 산업혁명의 놀라운 어쨌든 지금 그 레볼루션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지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한번 그런 성장주의 릴레이가 시작되면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센터장님과의 의견 차이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 대한 의견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네. 그래도 내년 6월 정도에 금리를 내리면 다시 주식시장은 대세 상승기로 갈 것 같거든요. 내년 연말에 선거를 치를 때 미국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부터 한 내년 중반까지만 조금 어쨌든 지혜롭게 잘 그 바텀업 어프로치를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톱다운 장세가 아닌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물론이었고 하반기에도 거시경제를 가지고 종목을 고르거나 뭔가 시장에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다만 말씀드렸듯이 상단과 하단은 조금 제한돼 제한적으로. 있는 하단도 제한돼 있지만 상단도 제한돼 있는 상태. 사실은 그 톱다운으로 종목의 어쨌든 그 순환매라든지 종목을 고르기에는 횡보 장세가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종목 장세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투자하기에 나쁜 환경은 아니다 하반기도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곧 연준이 또 금리를 내리면 또 경기는 또 업턴하니까 그 다음에 경기 쪽에서도 조금 지원 사격이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뭐 하반기는 어쨌든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피하자 그런 원칙으로 조금 착한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사자 꼭 가치주를 사자는 게 아니라 성장주라도 조금 역발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 센터장님은 뭐 대체적인 하반기 전략은 네. 앞서 다 말씀을 주셨기 네, 때문에 네. 조금 더 콤팩트하게 네. 올해 상반기에 뭐 유독 또 코스닥이 또 엄청 강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 2, 3월. 네, 그렇죠. 그래서 워낙 물론 2차 전지에 대한 영향도 크다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지만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코스닥에 대한 대응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을 조금 더 먼저 주신다라면 어떤 코스닥. 팁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코스닥을 잘 보면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 지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닥을 사시는 분 중에 해피하신 분들은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나는 내 거 안 오르지 하신 분들은 제약바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 어우, 확 와닿네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금리를 좀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금리가 선행돼야 된다. 네. 2차 전지는 그 안에서 이제 주도 섹터 내에서 소외주를 찾는 전략이 저는 3분기도 맞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코스닥을 접근할 때 약간 그렇게 약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대형주도 마켓보다는 산업을 보자. 네 그런 것 그렇게 같습니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쉽지 않겠지만 또 그 사이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반기 잘 하셨듯이 항상 쉬운 시장은 네. 없어요. 사실 그리고 저희도 오늘 이렇게 방송 토론을 나누면서 너무 무겁지 않은 내용으로 접근하려고 그렇죠. 최대한 날선 질문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조금 날 더 서셨던 거예요? 조금 더 무디었던가요? 아니 저는 센터장님의 그 온화한 선비 같은 네. 인품이 워낙에 잘 드러나셔가지고 어쩔 수는 없었는 네. 것 같아요. 사실 그래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 해주셨고 두 분 모두 거기에 최대한 부합해서 그쵸.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제한된 시간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뭔가 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항상 이제 구성을 생각해 뒀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마다 탁탁 이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상반기 코스피 투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또 힘드셨던 그런 상반기를 보냈는데 하반기에는 코스피도 같이 좀 투자하신 분들이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조금이나마 연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신청 인터뷰는 두 분과 함께 대토론 나눠봤고요.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